당신 밥 먹는 거 꼴도 보기 싫어. 꼭 그렇게 쩝쩝대며 먹어야겠어? 밥상머리에 앉은 남편이 제게 던진 한마디. 처음엔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입맛이 뚝 떨어졌죠. 이게 과연 3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한테 할 말인가요? 두 아들 번듯하게 키워내고 이제야 노후를 좀 즐겨보나 싶었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막말과 무시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히는 집구석, 저는 결국 68, 황혼의 나이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해 줄 테니 돈부터 갚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맹세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말이죠. 진실을 파헤치다 마주한 건 제 가면을 쓰고 남편 돈을 뜯어낸 친동생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재산분할금 2억 원을 노린 사기꾼들까지. 믿었던 가족의 배신과 노후 자금 증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저는 과연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이용숙입니다. 마트 옆에 있는 작은 분식집. 저는 거기서 김밥 한 줄을 샀어요.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게 입구에서 선 채로 허겁지겁 김밥을 입에 밀어 넣었죠. 김밥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좁은 가게의 구석자리를 가리키며 앉아서 천천히 드시라고 했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아는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친구 순자였어요. 같은 아파트 6층에 살며 말벗으로 지내고 있었죠. 장바구니를 든 순자가 저를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운데 왜 여기서 먹냐고, 집에 가서 먹지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김밥을 입에 구겨 넣으며 손만 휘휘 저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가 싫었거든요. 아니, 말할 수가 없었죠. 사실 이렇게 밖에서 끼니를 때우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밥 먹는 게 지옥 같았거든요. 특히 어제 아침에 들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신 밥 먹는 거 꼴도 보기 싫어. 꼭 그렇게 쩝쩝대며 먹어야겠어?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떠먹고 있었을 뿐인데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그렇게 쏘아붙였어요. 어떻게 38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맴돌아 괴로웠죠. 뭘 먹을 때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배신감과 상처에 치를 떨며 김밥을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어요.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했습니다. 8년 전 은퇴하기 전까지 현장 소장으로 일했죠. 원래부터 무뚝뚝하고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봤자 집에서 뉴스 보면서 큰 소리치는 정도였습니다. 운전할 때 조금 버럭하는 정도였고요.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죠. 아들 둘은 남부럽지 않게 잘 컸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해서 교육시키기도 수월했어요. 대학 졸업하고는 둘 다 대기업에 들어갔죠. 지금은 각자 결혼해서 아파트도 장만했고 손주들도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며 친구들이 어찌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이제 서로 고마워하며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았는데 요즘 들어 남편의 막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어요. 마트에서 사온 싱싱한 고등어를 노릇노릇하게 구웠죠. 식탁에 앉은 남편은 또 다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그만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내 밥그릇은 아예 놓지도 않았죠.
거실 소파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왜 안 먹냐고 같이 먹자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냥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죠. 날 없는 사람 취급하며 속 편하게 먹는 모습을 보니 원망스러웠습니다. 쩝쩝 소리는 자기가 더 크게 내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친구 순자가 절 찾아왔습니다. 마침 남편은 운동을 나갔는지 없었어요. 시골집에서 고구마를 보내서 좀 가져왔다고 했죠. 따뜻한 고구마를 받아들고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던지 저도 모르게 허겁지겁 먹어버렸어요. 순자가 천천히 먹으라고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저를 그렇게 구박한다고 했죠. 그거 치매 아니야? 우리 집 양반도 그리 순한 사람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순자가 자기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은 치매 때문에 양로원에 있다면서 남편도 검사를 받아보게 하라더군요. 한참 뒤에 운동을 다녀온 남편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저는 혹시 이상한 낌새가 있나 살펴봤지만 평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뭘 그렇게 훔쳐봐. 보기 싫으니까 당신 방으로 가? 그러다 괜히 남편에게 싫은 소리만 들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병원에 데리고 갈까요? 그리고 치매라고 해도 문제고 아니라고 해도 문제예요. 멀쩡한 정신으로 저한테 이러는 거라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이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속 시원하게 터놓고 물어볼 곳도 없었어요. 심란하기만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큰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이 치매같이 느껴진다고,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2달 전에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치매 검사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건강하신데? 아들의 대답에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쉬는 날이었던 큰아들이 와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었죠.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아들에게 저는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요즘 아버지가 너무 짜증을 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구박하고 막말을 해대는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더 괴롭다고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러셨지 않냐고 했죠. 엄마가 이해해 주셔야지. 이제 와서 어쩌겠냐는 식이었어요. 거친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은퇴하시고 적응이 안 될 거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은 안 당해봐서 모르는구나 싶었죠. 가끔 와서 잠깐 보고 가니 그런 말이 나오지. 매일같이 붙어 살아야 하는 나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단다. 제 마음은 눈꽃만큼도 이해해주지 않고 그저 견뎌보라는 아들의 대답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치매도 아니라면 도대체 남편은 무엇 때문에 저를 들들 볶는 걸까요? 속 시원하게 욕먹는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였죠. 어깨에 낙엽 같은 것이 붙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떼어주려고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뭘 붙이고 다니니 보기 싫기도 하고. 별 뜻이 있었겠어요? 뭐 하는 거야? 징그럽게. 남편이 제 손을 뿌리치며 질색하더군요. 정말 잠시나마 도와주고 싶었던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저도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옷에 붙은 걸 떼어주려는 건데 뭘 하긴 뭘 해. 보자 하니 당신은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번에는 참지 않고 따지려고 했더니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문을 쾅 닫아 버렸습니다. 그렇게도 제가 싫을까요?
저 역시 이런 남편에게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둘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온천여행 패키지를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부부끼리 오붓이 다녀오라면서 모든 결제는 끝났으니 몸만 가면 된다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간다니. 저는 정말 가기 싫다고 했지만 어쩐 일인지 남편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아들 앞에서는 또 좋은 아버지 행세를 하는 걸까요? 두 아들들이 함께 용돈을 모아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이 여행 안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사과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남편이 직접 아들들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괜히 아들들 돈만 날리지 말고 안 가는 게 맞다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나한테만 이렇게 폭언하고 아들들한테는 자상한 아빠인 척하는 거 다 말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저 비웃었습니다. 그럼 당신만 빠지면 되겠네. 아이들이 날 위해 보내주는 거지. 뭐 당신 때문인 줄 알아? 저를 보며 빈정대는 남편의 그 말투.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도 없겠다. 저는 오랜만에 TV 앞에 앉았죠. 지나가다 문득 TV를 봤는데 아침 프로그램에서 황혼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와서 설명하는데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았죠. 제 또래 부부의 이혼 사연을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변호사는 그저 참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황혼이혼의 경우 함께 산 기간이 대부분 장기간이라 재산의 50%는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증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제게 희망을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남편의 재산을 따져봤어요. 재산이라고는 이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죠. 시세는 5억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남편이 은행에 현금 2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3억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건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이혼을 머릿속으로 그릴 정도로. 제 마음은 무겁고 힘들었어요. 시간은 흘러 온천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모여 관광버스를 타고 온천이 있는 충남 지역으로 떠난다고 하더군요. 낮에는 주변 관광지들을 돌아보고 유람선도 탈 수 있었습니다. 맛집에서 식사도 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온천에서 피로를 푸는 일정이었어요. 출발 전에 며느리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행 즐겁게 잘 다녀오시라는 명랑한 목소리에 저는 하소연도 못하고 그저 고맙다는 대답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들 살기도 팍팍한데 나이 든 부모를 챙긴다고 애쓰는 모습에 저도 참고 힘을 내기로 했죠. 뚱한 표정의 남편을 따라 집을 나섰어요. 저놈의 인간, 설마 여행까지 가서 그러진 않겠지? 좋은 곳을 여행 다니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조금 풀렸을 때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물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뒤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렀어요. 아들들이 용돈을 모두 남편 계좌로 보냈죠. 저는 막상 뭘 하나 사 먹기도 부담스러웠어요. 제 비상금이 있긴 했지만 막상 쓰기엔 아까웠습니다. 남편은 내리자마자 혼자 매점으로 가더니 커피를 사들고 왔어요. 옆에 앉아서 혼자만 홀짝홀짝 마시는 모습이 참 치사해 보였죠. 가는 내내 불편할 정도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저도 결국 포기하게 되더군요. 몇 번이나 먼저 말을 걸어봤지만
무안할 정도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여행의 시작인데 저는 벌써부터 속이 탔어요. 밀려오는 섭섭함을 꾹 참고 눈을 감았죠. 식사 시간이 되자 버스는 유명한 맛집에 도착했어요. 더덕구이 정식과 산채 비빔밥이 메뉴였습니다. 다들 부부끼리 같이 온 지인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은 멀뚱히 저와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이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부부로 오신 거 아니세요? 남편은 손을 내저으며 아니라는 듯 시치미를 뗐죠. 제 눈치를 보던 가이드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혹시 부부싸움 하신 거냐고. 이거 커플로 앉아서 드시는 거라고요. 저도 그냥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이제는 같이 먹자고 말하기도 쉬웠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제가 굽신거려야 합니까? 저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씩씩하게 식사를 했어요. 기가 막혀서 피식웃음이 났죠. 저녁이 되어 온천에 갔습니다. 남들에겐 아쉬울지 모르지만 제겐 남탕과 여탕이 따로 나뉘어져 있다는 게 반가웠어요. 서로 한참 동안 따로 즐길 수 있었죠. 저는 그래도 아들한테 보내줄 사진은 찍어야 했습니다. 억지로 남편 사진도 멀리서 몇 장 찍었어요. 카메라 속에서만 행복한 제 표정이 더욱 처량하게 느껴졌죠.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안주거리를 샀습니다. 숙소에 가서 남편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생각이었어요. 둘밖에 없는 숙소에서 어색한 것도 싫고, 한잔하면서 남편에게 묻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숙소에 와 보니 남편은 벌써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자리에 들어 있었어요. 이처럼 외롭고 슬픈 여행은 처음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여행에 가 있을 동안 순자는 남편의 양로원에 연회를 다녀왔다고 했어요. 저는 온천을 다녀온 기념품으로 비누를 내밀었죠. 여행 재미있게 잘 다녀왔냐는 친구의 말에 저는 또다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여행 내내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놨어요. 남도 서로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이죠. 밥도 따로 가고 온천도 따로 다녀오고 그 어떤 말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치매도 아니라면서? 너는 왜 그 꼴을 당하고 사냐? 요즘은 70살에도 마음 안 맞으면 갈라서. 순자가 크게 놀라며 말했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괴롭게 살 거냐고 했죠. 저는 친구의 그 말에 다시 한번 이혼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식사를 차렸어요. 때마침 큰아들 내외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여행 때 찍은 사진을 보냈더니 바로 답변이 온 거죠. 즐겁게 잘 다녀오셨냐고 묻는 아들에게 남편이 먼저 대답했어요. 거기 온천수가 참 좋았다며 덕분에 잘 쉬었다고 했죠. 사람 좋게 웃는 그 표정이 얼마나 가식적이게 느껴지는지. 저도 꾹 참고 휴대폰 영상통화 화면에 얼굴을 비추며 억지로 웃었어요. 덕분에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피부가 좋아졌다면서 한술 더 떠서 이야기했죠. 통화가 끝나자 우린 식탁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억울했죠. 제가 피하면서 굶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 소리를 내며 밥을 먹었어요. 쩝쩝거리는 소리를 더 크게 내며 맛있게 먹었죠. 남편은 제 예상대로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이 여편네가 또 시작이네. 에이, 밥맛 떨어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남편의 뒤통수를 보며 저도 같이 폭발했어요. 나도 이렇게 살기 싫어요. 당장 이혼해요. 누군 뭐 좋아서 같이 사는 줄 아나?
저 역시 화가 치밀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혼은 모두 당신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밥상머리에서 밥 먹는 꼴도 보기 싫다느니, 밥맛이 떨어진다느니, 사람 속 먼저 긁은 것도 다 당신이 먼저 한 거라고 소리쳤죠. 저는 당신한테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피식 웃음을 치며 저를 비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결국엔 또 돈이지. 남편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나지막이 내뱉으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이를 갈며 방으로 들어왔죠.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간판 옆에 이혼 전문이라고 적힌 걸 보고 용기를 내어 들어갔죠. 변호사는 황혼이혼 문제로 왔다고 말하니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상담실 의자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수임료부터 물었어요. 보통 계약금으로 550만 원 정도가 들고 성공보수는 재산분할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약 6% 정도 듭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소송에 드는 비용이 이렇게 많다니. 저는 당장 계약금조차 낼 수 없을 뿐더러 성공보수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죠. 3억 5천만 원을 받아낸다고 해도 6%를 계산해 보니 거의 2천만 원이었어요. 낯선 사람한테 그 큰 돈을 내야지만 제 재산을 온전히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돈만 낸다면 골치 아픈 일 없이 변호사가 다 처리해 주겠지만 그래도 제겐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생각보다 덜컥 결정하기가 겁났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전을 바삭하게 부쳤어요.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시키고 막걸리도 사와서 식탁에 올려놨죠. 남편의 기분을 좋게 해서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해 볼 생각이었어요. 제가 차린 의외의 상차림에 남편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소송비를 2천만 원을 부르대요. 또 남편이 도망가 버릴까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싸우게 되면 당신도 그만큼 내야 한다고. 그렇게 할 거냐고 물었죠. 남편은 돈 이야기가 나오자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골치 아픈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좋게 끝내자고 제안했어요. 당신도 내가 그렇게 싫으면 하루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냐고요. 소송은 1년도 넘게 걸린다는데 말이죠. 남편은 막걸리를 혼자 따르더니 연거푸 마셔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 당신이 나한테 빌려간 돈부터 갚아야지. 돈이요? 제가 무슨 돈을 빌렸다는 거죠?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내가 당신한테 언제 돈을 빌렸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처럼 모른 척 잡아떼는 모습을 보니 질린다고. 돈 빌린 걸 인정 안 하고 갚을 생각이 없다면 그냥 소송을 해보자고 합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난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얘가 고작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고 물었죠. 충분히 그럴 사람이야. 지금도 모른 척 하잖아. 남편은 20년 전 제 여동생한테 돈을 빌려준 얘기를 꺼냈어요. 8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죠. 그것도 제가 하도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게 아파트 전세금이었는데 자매가 나를 아주 호구로 봤다면서 화를 냈어요.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아무리 떠올려 봐도 그럴 리가 없었어요. 언젠가 결혼하고 나서
여동생이 제게 돈을 빌리러 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가진 돈이 없어서 결국엔 못 빌려줬던 기억만 있었죠. 남편은 그때 사업을 하느라 바쁘게 지방을 돌아다녔고, 저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돈을 빌려놓고 잊어버렸다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돈을 빌린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어요. 증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은행 기록이야 남아있겠지. 나는 순전히 당신 말만 믿고 빌려준 거야. 차라리 돈 갚을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으면 용서라도 해보려고 했을 텐데. 딱 잡아떼는 제 모습이 꼴도 보기 싫다면서요. 합의 이혼을 할 거면 갚을 돈은 정확히 계산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남편이 저를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를 알았어요. 생각보다 허무하고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럼 돈을 갚으라고 말하지.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덤덤하게 대답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제가 미워졌다고요. 은퇴 후에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돈이 자꾸 생각나서 자기도 괴로웠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곧장 연락했어요. 20년 전 바쁜 남편에게 줄기차게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 조른 사람이 제가 아니라 제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죠. 하지만 여동생은 내내 제 연락을 피했습니다. 삼남매 중에서 저를 꼭 빼닮은 여동생이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요? 여동생이 피부관리샵을 차려서 최근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걸 들은 기억이 났어요. 매번 무슨 사업을 한다면서 돈이 필요하다 난리더니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잘 된다고 했죠. 거기에 남편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밖에서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죠. 손님인 줄로만 알았던지 친절하기만 하던 목소리가 돌변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여동생에게 20년 전 형부에게 돈을 빌린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걸 도대체 왜 물어? 그때 거의 주기로 해놓고. 동생은 오히려 지나간 일을 들먹이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냐며 큰 소리를 쳤어요. 저는 그 돈 때문에 제가 당장 이혼하게 되었다면서 빌린 돈이니 다시 다 돌려줘야 한다고 했죠. 제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요. 동생은 혹시 통화를 녹음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자 그제야 털어놓더군요. 그때 돈이 너무 급해서 형부한테 언니인 척하고 몇 번 전화를 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형부도 바빠서 그랬는지 자꾸 연락하니 나중엔 돈을 마련해서 보냈더랍니다. 당시에 저는 여동생한테 돈을 빌려줄 것처럼 말해놓고선 사실 남편한테는 형식적으로 딱 한 번만 물어봤을 뿐입니다. 사업병에 걸린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다간 다시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걸 안 여동생은 제 흉내까지 내어 남편한테 돈을 받아낸 거였죠. 화가 나서 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거 사기잖아? 여동생은 뻔뻔했습니다. 제 말에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더군요. 그냥 언니가 동생 사는 거 조금 도와줬다 생각하면 되지. 20년이나 지났는데 꼭 그걸 다시 다 받아야겠어? 동생은 증거도 없고 공소시효도 끝나서 아무리 법적으로 해도 소용없을 거라면서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여동생의 그 거짓말 때문에 저의 평화로운 노후 생활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남편은 제게 신뢰를 잃어버렸고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이라도 남편에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여동생은 한참 침묵하더니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했죠.
이혼하기로 했다면서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입니다. 살면서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여동생은 다시는 자기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모든 걸 설명했어요. 여동생이 제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 둘이서 그렇게 연기라도 해보자고 결정했어?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어요. 저도 포기했습니다.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짧은 인생을. 이런 오해 때문에 남편에게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여동생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기도 싫었죠. 결국 저는 결정했어요. 빌린 돈을 모두 남편에게 갚은 뒤에 이혼하기로. 남편은 그제서야 만족스러운 듯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당시 8천만 원이 큰 돈이었어. 그걸 빼면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건 1억 5천만 원 정도야. 억울했지만 받아들였어요. 남편이 내민 이혼 합의서에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나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결과적으로는 남편은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고 저만 쫓겨난 꼴이 되었지만요. 이 모든 것이 원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매일 듣던 남편의 막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해방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를 떠나기 전 친구 순자에게도 연락했어요. 제 모든 상황을 듣고는 기가 막히다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죠. 지금 사는 집에서 저와 같이 살고 싶지만 친구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남편 요양원 비용을 부담하는 게 빠듯하다고 말이 많아서 자기 명의 아파트를 팔아서 아들 집으로 들어가야 할 형편이라고 했죠. 순자 자신도 여기서 자유가 마지막이라면서 함께 씁쓸해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살 거냐는 걱정 어린 친구의 말에 저는 그저 막막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며느리랑 상의를 했다고요. 두 아들이 돈을 모아 5천만 원을 마련했다면서 제게 보태줄 테니 작은 아파트라도 계약하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실 아파트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죄다 막막하기만 한데 자식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 힘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찜질방을 전전했어요. 새 집을 찾기 전까지 어쩔 수가 없었죠. 주말에 아들이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요. 주말이 되어 아들과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변두리 동네에 위치한 낡은 15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그것도 1층 가격이 저렴해서 겨우 가격을 맞출 수 있었답니다. 아들은 리모델링하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제 눈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보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도 나고 우풍이 느껴졌어요. 천장엔 누수 자국이 선명했고 금방이라도 벌레나 쥐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자는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좀처럼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죠. 저는 스스로 좀 더 알아보겠다면서 아들더러 바쁘면 함께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다음 날 다른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조금 더 깨끗한 아파트를 추천해달라고 했죠. 부동산 중개인은 이 돈으로는 매매가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보증금을 넣고 월세를 내거나 전세로 가야 한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신축 빌라가 하나 나왔다면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파트보다 낫다면서 함께 보러 가시겠냐고 물었어요. 솔직히 아파트든 빌라든 상관없었습니다. 전 오로지 조금이라도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빌라를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어요. 새 건물이라 깨끗했고
햇빛도 잘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은 반짝반짝했고 주방도 최신식이었죠. 구조가 좋아서 그런지 훨씬 넓어 보였어요. 솔직히 이 정도 신축 빌라를 매매로 사시려면 4억은 주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가진 돈이 2억이시잖아요. 최 실장이라는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우선 전세로 살아보라고 말했죠. 집주인이 부자라 전세금 떼일 일도 없고 나중에 마음에 드시면 대출을 더 받아서 사면 된다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이 빌라에 살면서 다른 곳을 천천히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으신 거잖아요. 중개인의 말에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습니다. 무슨 신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최 실장은 집주인이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관리를 맡긴 거라고 설명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특약사항에 잔금일에 신탁 말소한다고 넣으면 된다고 했죠. 집주인과 통화도 했습니다. 전세금 받으면 바로 신탁 말소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죠. 저는 안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2억을 나눠서 각각 송금했어요. 아들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그것도 전세로 계약했다고 말하면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도 이 빌라를 보고 나면 오히려 만족스러워할지도 모르죠. 게다가 모두 새 거라 딱히 리모델링 비용도 안 들고 아들한테 더 손 벌릴 필요도 없으니 일석이조였어요.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노후를 다시 계획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달 뒤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신탁 자산관리팀이라고 했어요. 저더러 여기가 공실인데 어떻게 들어와 있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와 있으니 무단 침입이라고 했어요. 저는 무단 침입이라는 말에 당황해서 계약서를 보여주며 최 실장을 들먹였죠. 남자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집의 법적 소유자는 신탁회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약했던 그 집주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집주인 권한이 없으면서 저한테 돈만 받고 잠적했다는 거예요. 신탁회사는 전세금을 받은 적이 없으니 제가 무단 점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무단 점거 중이라고?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애초에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한 거니 그 도망간 사기꾼을 잡아서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한다고 했죠. 저는 눈뜨고 2억을 날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에 씌인 게 분명했어요. 이렇게 쉽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죠. 지금 나가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는 남자들의 말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결국 저는 옷까지 몇 개만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중개인도 이거 안전하다고 특약만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자책감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한테는 차마 제 상황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사 잘했냐고 묻는 전화에 그렇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집을 정리하고 나중에 초대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죠. 정말 이제는 무일푼에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한 달이 안 돼요.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가방을 끌고 공원 의자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져서 점점 어두워지는데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이제 돌아갈 곳도 기댈 만한 곳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수중에는 6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꼬깃꼬깃 말아서 가방 아래 숨겨둔 비상금이었어요. 연금은 다음 달에나 나올 예정이었죠. 이 돈으로 그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저는 당장 생활정보지를 뒤적이며 일자리를 찾았죠. 식당 설거지, 청소 아르바이트, 뭐든 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나이가 많다며 모두 거절했죠. 68살 할머니를 써줄 곳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식당에서도 문전박대당했어요. 문을 나서는데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여자들이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근심 하나 없어 보이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비참해진 걸까요? 하루가 지날수록 피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자기는 빌라 때문에 망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 했어요. 무료 법률 센터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로 가는 길인데 혹시 같이 가실 거냐면서 물었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갔습니다. 변호사가 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도망간 사기꾼은 못 잡지만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요. 저는 힘없이 최 실장도 이미 도망가서 만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대표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혀 있다며 종이를 가리켰죠. 이 부동산 대표에게 중개과실로 소송하면 공제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에서 지내야 했어요. 창문도 없는 1평짜리 방에서 다리를 뻗으면 벽에 닿을 정도였죠.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없어서 전기포트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었죠. 몇 달간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어요. 중개사 측은 제가 확인을 안 한 잘못도 있다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 지시대로 중개인이 안전하다고 해서 믿었다고 계속 호소했죠.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2억 원을 전체를 다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중개과실을 인정받아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과실이 있다며 50%만 인정됐죠. 변호사 비용을 빼고 나니 8,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정부 지원 임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하던 날, 저는 밥솥에 쌀을 안 쳤습니다. 칙칙폭폭 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어요.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죠. 드디어 이사했다고. 집이 좀 많이 작다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갓 지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운 밥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체할 듯 먹었던 밥, 도망쳐서 서서 먹던 김밥, 눈물 젖은 컵라면까지. 지나간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야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인생은 참 쉽지 않다는 걸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값을 치렀으니 꿋꿋하게 다시 일어설 거예요. 남은 인생은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 살아가야겠죠.